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화학 마무리 파이널로요. 기출 문제, 실전 기출 문제의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이제 회차마다 여러분 이제 문제를 먼저 받으시고 이걸 시간 안에 최소한 15분에서 20분인데요. 한 15분 정도 안에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면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이제 기출에 나오는 문제하고 또 기출에 나올 걸 예상하는 문제들 형태를 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들은 굉장히 실전하고 똑같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전하고 완전 똑같은 건 뭐 기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기출 문제를 많이 다루셔야지 결국 실전에서도 그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속도를 빠르게 하시면서 문제는 정확성을 기여해야 합니다. 그죠? 그걸 아주 빠른 시간에 해야 된다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문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요, 까먹은 개념 이런 걸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계속 문제를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회차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1회차 2019년 대비 9급 화학 모의고사 1회차 문제. 자, 문제 하나하나씩 문제 해설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타일은요, 한 문제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형태가 되니까요. 네, 꼭 하나하나씩 꼼꼼히 여러분이 파이널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문제. 자, 1회차 첫 번째 문제 보죠. 뭐라고 나왔냐면 간단한 문제가 나왔어요. 역시 기출 형태입니다. 이것도 물질이 변화하는 형태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화학적 변화로 옳지 않은 거 뭐 간단합니다. 그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어요. 한번 다시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보죠. 물리적 변화하고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화학적 변화. 자, 물리적 변화는 성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변화, 이걸 물리적 변화라 그러고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성질의 변화가 생깁니다. 성질의 변화가 생기는 변화를 화학적 변화. 여기서 언급되는 성질이라는 건요, 여기서 언급되는 성질의 변화가 생긴다, 성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이 성질은 분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크게 분자가 변하냐, 반응 전후의 분자가 변하냐, 반응 전후의 분자의 종류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요 관계로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기억을 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리적 변화라는 거 대표적으로 뭐죠? 네, 이거 상태 변화에 해당할 거예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물리적 변화에 해당합니다. 이 물리적 변화의 상태 변화는 고체, 액체, 그 다음에 기체로 변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 시에서 뭐 각각의 분자를 구성하는 물 분자인 경우에는 그 양은 절대로 구조도 안 바뀝니다. 그죠? 안 바뀌고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를 띠게 되겠고요. 뭐 참고로 고체가 액체되는 거, 액체가 고체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고체, 액체되는 거 상태 변화에서는요, 고체, 액체, 기체로 됐을 때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고, 그죠? 액체가 기체되고 기체가 액체되고 고체가 기체되는 형태 변화. 다시 한번 언급하면 고체가 액체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융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액체가 고체되는 걸 응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액체가 기체되는 걸 기화라고 얘기를 하죠. 기체가 액체되는 걸 액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은 승화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이거 더불어서 삼중점 그래프도 같이 공존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이렇게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요, 온도와 압력이 주된 영향을 줄 거야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인 경우에는 삼중점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 상표형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이쪽이 고체, 액체, 기체가 될 거예요. 이게 삼중점이고, 이렇게 융해 곡선, 이게 융해 곡선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증기압 곡선이에요. 자, 융해 곡선이 음해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있는 놈들의 특징은, 자, 얘가 기본적으로 1기압이 이 삼중점보다 1기압이 높은 곳에 위치한다. 1기압이 삼중점보다 높아요. 크죠? 그죠? 큰 곳에 위치하면 얘네들의 분자 간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큰 물질이야 라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이 물만, 이 융해 곡선이 음해값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음해값을 갖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네, 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수소 결합의 특징 때문이야 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물인 경우에는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림이 좀 작은데요. 다시 그려보면 1기압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요, 그때의 증기압 곡선에서 온도, 그 다음에 융해 곡선에서 온도가 바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일기압을 압력을 좀 더 높였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끓는 점과 녹는 점 위치가 바뀝니다. 끓는 점은 더 커지고 녹는 점은 더 작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산화탄소 같은 형태는 이러한 상피형 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삼중점이 있고요. 일기압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일기압이 삼중점보다 아래에 있어요. 이런 건 대부분 분자간의 힘이 약한 CO2 같은 기체 형태가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기압을 좀 더 높여요. 자, 이런 식으로 높여요. 더 높여요. 압력을 더 높여요. 라고 한다면 녹는 점은 증가하고요. 끓는 점도 증가하죠. 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압력이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 이 말은 분자간 인력이 약한 물질이야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같은 형태로 증가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삼중점 부분에 있는 융해곡선에서 양의 기울기를 갖고 녹는 점이 더 압력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건 어디에서? 네, 그렇죠. 융해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는 물인 경우이다라는 걸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좀 볼 줄 아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요, 이렇게 성질의 변화가 생기냐 안 생기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1번에서는 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1번 공기 중에 수증기가 새벽에 이슬로 응결된다. 이건 뭐죠? 네, 이건 액화입니다. 수증기가 액체로 된 액화.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적 변화가 아니라 물리적 변화가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이 1번이 답이네요. 과산화수소가 탈색시킨다. 자, 과산화소수의 탈색은 과산화소수는요 H2O하고요 O를 떨어뜨려요. 자,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이죠. 요 산소 때문에 살균, 탈색 뭐 이런 거 일어난다라는 거죠. 산소가 주 원인입니다라는 거 확인하세요. 근데 이게 그냥 분해되지 않죠. 기본적으로 촉매가 필요해요. 이산화 망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다음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도 필요해요. 뭐 이런 것들 참고로 해주십시오. 촉매가 있어야 분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공기 중에 노출된 철판이 녹이 쓴다. 녹이 쓰는 건 산화물을 만든다는 거죠. 철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철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산화철이 된다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산화철을 만드는 화학식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완전히 다른 분자 형태가 돼버리죠. 화학 변화입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 거품이 생긴다. 자, 이 특징은요, 베이킹소다라는 얘기 주성분은요, NaHCO3 탄산소 나트륨, 여기에 아세트산하고 반응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거품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CO2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뭐 식을 만들어 보자면요. CH3COO, NA라는 염이 만들어지고 H2O하고 CO2가 되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만들어지겠죠? 2개인가요? 2개. 뭐 2개 됐고 4개니까 2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탄소수 개체. 자, 이런 식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죠. 탄산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식입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킹소다 거품 생긴다. CO2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탄산하고 반응했을 때는 CO2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그리고 이런 화학식들 3중점까지 이어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자, 그림은 염화소듐,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전기분해합니다. 10A를 전류를 965초 동안 흘려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몰의 전화량은 96,500쿨롱이다. 자, 이거 전기분해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전기분해 보면요. NaCl, AQ 전기분해예요. 자, 전기분해에서는 수용액 전기분해죠. 항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겁니다. 자, 전기분해입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전기분해 시 플러스 극에서는요,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전기분해에서 플러스 극을 걸었으니까 이쪽에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전자를 내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쪽은요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에 있는 전자를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자를 내놓고 얻는 거, 이런 반응이 진행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NaCl입니다. AQ예요. 그럼 존재하는 이온은요, 나트륨이온 Cl-H2O가 존재하겠고요. 이 중에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염소가 달 수도 있고 산소. 네, 이렇게 물 분자가
물 분자에 산소가 뒤밀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와서 뒤밀면서 또 이렇게 뒤밀면서 전자를 내놓을 거예요. 그럼 산소가 더 전자를 잘 내놓을까요? 즉 염소가 더 잘 내놓을까요? 했을 때 전기 음성도는 산소가 크지요. 산소가 크니까 전자를 내놓을 수 없어요. 차라리 염소가 내놓죠. 따라서 플러스에서는 뭐가 나오죠? Cl2라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염소 기체가 발생하죠. 얘는 전자 몇 몰을 넣어야 이 1몰이 나오냐면은 2몰의 전자를 반응시켜야 1몰의 기체가 나올 겁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원자가 하나씩 내놓으니까 분자가 되려면 2몰의 전자를 내놔야 돼요. 그리고 얘가 둘 중에서 얘가 선택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는요 환원 전위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산화 전위 값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물질 중에서 산화 전위가 큰 게 먼저 산화 되겠죠. 산화 전위가 크고 환원 전위에 대한 내용, 산화와 환원에 대한 내용들 언급할 수 있지만 염소가 전기 음성도로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마이너스극에서는 이렇게 역시 나머지 나트륨 이온과 물 분자 갖고 있는 수소 이온이 와서 달라붙을 거고요. 이때 전자를 얻어서 얘네들 얘 또는 얘가 환원이 일어나면서 뭔가 만들어져야 해요. 그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입자 간에 무슨 전위를 찾으면 될까요? 환원 전위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돼요. 물의 환원 전위와 나트륨의 환원 전위 중에 어느 게 더 크냐라고 했을 때 물의 환원 전위가 나트륨보다는 훨씬 큽니다. 수소가 나트륨보다 전자를 더 잘 얻죠. 잘 얻으니까 환원을 더 크게 합니다. 따라서 물이 대신 환원이 되니까 수소가 환원이 되어서 뭐가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H2가 발생하게 되겠죠. 얘네도 전자 2몰당 나와요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일단은 수용액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떤 기체 나오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주셔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전자에 대한 몰수를 줬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이죠. 전류 I는 여러분 시간분의 전하량 기억하셔야 돼요. 전하량에 대한 것. 자, 이거 문제에서는 10A 주었죠. 시간은요 965초 주었습니다. 이때 전하량 Q예요. 따라서 Q는 얼마냐면 9650 쿨롱이에요. 자, 9650 쿨롱이란 얘기는 자 1페럿에 흐를 때 전하량은 96,500 쿨롱이 되잖아요. 그럼 9650 쿨롱이라는 건 몇 페럿이냐? 0.1페럿이고 0.1페럿은 0.1몰의 전자의 이동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발생하는 양은 2몰당 1몰이 발생하니 0.1몰당 발생하고 0.1몰당 발생하는 양은 동일한 양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얼마가 나오죠? 0.1, 2몰당 1이니까 얘는 20분의 1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죠? 그죠? 그러네요. 그죠? 20분의 1몰 발생할 수 있습니다. 0.1몰당은 이 기체들은 20분의 1몰이 나오겠죠. 왜? 2몰당 1몰이죠? 0.1몰당 20분의 1몰입니다. 자, 따라서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정리해보죠. 자, 1번. 전극 가에서, 자, 가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어요. 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는 발생하는 기체량은 0.05몰이다. 네, 20분의 1몰이다. 맞죠? 그죠? 동일하게 20분의 1몰이 나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2번. 전극 나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성냥불. 자, 나는 이겁니다. 염소는 산소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산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산소가 아니라 염소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아무런 형태가 없죠. 그렇죠? 펑소리 안 납니다. 펑소리 난다는 얘기는 보통은 수소에 대한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산소는 활활 탄다라는 표현이죠. 아닙니다. 염소는. 2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각 전극에 발생하는 기체 부피비, 자, 물이 분해된 게 아니죠. 얘는 1몰당 1몰이 나옵니다. 똑같은 전자의 흐름에 따라 몰수가 같아요. 1대 1입니다. 이건 맞고요. 4번. 전극 가에는 네, 역시 가는 환원 반응, 마이너스 극이 갑니다.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양 한번 확인하십시오. 전류에 관련된 거 하고, 네, 페럿에 관련된 거. 1페럿은 96,500 쿨롱 기억 꼭 하셔야 되고요. 일단 1몰의 전자가 이동했을 때의 값하고 동일합니다. 라는 걸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화되고 환원되는데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플러스 극에서는 다원자 이온들, 그죠?
NO3 같은 거 이런 거 뭐 SO4 E- 절대로 다원자 이온은 전자를 내놓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얘네들이 들어가면 물 분자 중에 산소 기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라는 걸 확인 꼭 해두시기 부탁하고요. 산소는 1몰이 튀어나올 때는 4몰의 전자가 필요하다는 것 꼭 한번 그냥 암기식으로 기억하세요. 산소는 4페럿이 흘러야 4페럿이 전기 용량이 필요해야 1몰의 산소 기체가 나옵니다. 96,500에다가 4를 곱해야 1몰의 산소가 나옵니다 라는 거, 4몰당 전자 4몰당 1몰의 기체가 나온다 라는 거 산소입니다. 나머지는 2몰당이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번 문제였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이제 전기분해 관련된 일반적인 걸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들어가 보죠. 자, 2번 했고요. 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 파울리 베타원리에 대한 설명. 자, 기본적으로 오비탈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 설명이에요. 한 번씩 꼭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울리 오비탈에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비탈의 규칙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파울리의 베타의 원리가 있고요. 훈투의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싸움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규칙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자, 파울리 베타 원리, 훈투의 규칙,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가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한 공간, 전자가 발견된 이 공간에 최대 몇 개까지 스핀 방향이 반대인 2개만 발견할 수 있어. 이게 파울리의 베타의 원리죠. 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맥시멈 2개. 그런데 이런 건 스핀 방향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라는 얘기죠. 또 스핀 방향이 반대이더라도 한 방에 2개 이상이 있을 수 없어. 이런 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됩니다. 자, 명심할 거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되면 그 원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존재 자체가 하지 않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하냐 안 위배하느냐는 들떴냐 바닥이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고요. 훈투의 규칙은 네, 홀 전자수 기본적으로요. 홀 전자수가 많을수록 안정한 전자 배치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홀 전자수 많으면, 그렇죠, 한 오비탈에 홀 전자수가 많으면 안정해 라는 건 맞는데요. 이 홀 전자수는 반드시 같은 오비탈 내에서입니다. 같은 오비탈. 자, 같은 오비탈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같은 오비탈은요, p 오비탈에서 요거 세 개가 같은 오비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오비탈에서는 홀 전자 수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이게 훈투의 규칙인 거예요. 오비탈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오비탈에서 홀 전자 수가 많을수록 안정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훈투의 규칙은 이 안정하다라는 표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정하다는 건 바닥 상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너지 면에서 그 오비탈에서의 관계만 안정한 거지 바닥인지 들떴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ES. 자, 이렇게 주어졌어. EP. 그럼 이 오비탈 배치는 이 원자죠. 이 원자는 바닥 상태입니까? 들떴습니까? 이거는 바닥 상태가 아니죠. 그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자리에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에너지가 더 큰 것이. 이건 들뜬 상태입니다. 그럼 얘는 훈투의 규칙에 만족했나요? 훈투 규칙에 만족했습니다. 훈투 규칙에 만족한 거예요. 같은 오비탈 내에 홀 전자 수가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건 훈투 규칙 만족한 거죠. 하지만 얘는 무슨 상태죠? 들뜬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훈투 규칙 만족한다고 안정하다라는 표현은 바닥이다 들떴다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오비탈 내에 안정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 들떴다는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튼요, 훈투에 위배되면 들뜬 상태입니다. 그죠? 훈투에 위배 안 돼도 들뜰 수도 있고 바닥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느 규칙이 위배된 거예요? 싸움의 원리에 위배된 겁니다. 싸움의 원리는 에너지가 적은 것부터 차례대로 전자를 채우는 거죠. 1s, 2p, 3s, 3p, 4s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거잖아요.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건 싸움의 원리인데 이건 위배했죠. 즉, 이 둘 중에 하나가 위배한다. 이 둘 중에 하나 위배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무슨 상태다?
들뜬 상태입니다 라는 걸 확인 꼭 해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네요. 또 하나 보시면은요, 이러한 오비탈 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럼 ES와 EP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얘는 싸움의 원리 적용됐나요? 네,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훈투의 규칙은 위배한 거죠.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싸움의 원리와 훈투의 규칙 중에 하나만 위배해도 그 원자 상태는 들뜬 거예요. 근데 파울레 베타 원리 위배하면 들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얘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파울리, 훈투, 싸움의 원리, 오비탈의 규칙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양자수로 표현하는 내용이 이 세 번째 나오는 정의입니다. 자, 그럼 양자수를 한번 읽어보죠. 한 원자 내에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동일한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없습니다. 이게 뭐에 관련된 거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된 겁니다. 다시요. 동일한 양자수를 갖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양자수 기억하시나요? 양자수는 주양자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주양자수. 주양자수라고 해서 N으로 표시하죠. 거꾸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주양자수 N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양자수. 요거는 L로 표시할 거예요. 근데 부양자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각운동 양자수라고 하기도 하고 전자 부껍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전부 다 부양자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양자수, 부양자수 나눠지죠. 또 뭐 있어요? 자기 양자수라는 거 있어요. 자기 양자수 ML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 스핀 양자수. 자, 양자수 요거는 MS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양자수라는 건 한마디로 여러분 전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된 양자수, 주양자수, 주양자수 이건 에너지를 얘기해줘. 에너지. 전자 껍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N이 1, 2, 3, 4 이렇게 쭉 나가서 무한대까지 가는 에너지 크기를 얘기합니다. 자, 부양자수 또는 각운동 양자수 또는 전자 부껍질 또는 방위양자수 이런 표현도 하죠. 방위양자수. 이걸 부양자수라고 해요. 다시요. 부양자수는 이름이 많아요. 각운동 양자수 또는 방위양자수, 부양자수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건 뭐를 결정할까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물론 에너지도 결정합니다. 모양과 에너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L이죠. 자, L은요. 0 항상 쭉 0, 1, 2 가고요. N-1 주양자수보다는 하나 적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죠. 이 L이 0일 때, L이 0일 때, L이 1일 때, L이 2일 때, L이 3일 때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L이라는 건 모양이라 그랬어요. L이 0이면 바로 뭐니? S오비탈. L이 1이면 무슨 오비탈? P오비탈. L이 2면 무슨 오비탈? D오비탈. L이 3이면 무슨 오비탈? F오비탈을 얘기합니다. 오비탈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예요. L1, 2, 3은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하는 겁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자기양자수.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하니? 방향을 결정합니다. 방향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자기양자수에서 오비탈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비탈은 방이에요. 방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ML의 범위는, ML은 범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L에서 마이너스 L에서 L까지의 정수 범위를 갖습니다. 정수 범위를 갖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L이 0입니다. L이 0이면 ML은 얼마가 되죠? 0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S오비탈이죠. S오비탈은 0이라는 얘기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L이 만약에 1이에요. L이 1이면 ML은요? ML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1, 0, 1을 가져요. 자, ML은 L이 1이라는 얘기는 P오비탈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P오비탈은 방이 몇 개로 되어 있다? 세 가지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이 세 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PX, PY, PZ라는 얘기죠. 방이 세 개입니다. 이게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게 ML입니다. 그 다음에 L이죠. 스핀 양자수는 그럼 이 방에 돌아가는 전자의 배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 즉 양자수는 뭐라고요? 전자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동일한 양자수를 갖는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요. 이 오비탈에 이 스핀 방향과 또 이 스핀 방향이 같은 전자를 갖는 이런 식으로 같은 양자수를 갖는 이러한 전자는 존재하나요? 존재할 수 없죠. 뭐에 의미하죠? 한 공간에 스핀 방향이 두 개로 갖고 있다. 이 말은 얘가 갖고 있는 양자수와 얘가 갖고 있는 양자수는 뭐 하다는 소리냐면 같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걸 그냥 표시하면요. 이게 1S라고 해보죠. 1S면 N은 얼마죠?
1입니다. 그죠? n은 1. l은 얼마입니까? l은 0입니다. 왜죠? 얘는 1-0이니까 0인 거죠. 0입니다. 그 다음에 ml은 얼마예요? ml도 0입니다. 이건 s오비탈이죠. 1주기 s오비탈이죠. ml은 오비탈 하나예요. 그 다음에 ms죠. ms는 스핀 방향이 이런 방향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양자수가 이렇게 얘가 1, 0, 0 이거라면 이 방향이라면 또 다른 놈은 이걸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똑같은 이렇게 되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 양자수는 전부 뭐 하다는 소리입니까? 전자 갖고 있는 양자수는 똑같다는 얘기죠.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한 오비탈에 최대 스핀 방향이 다른 두 개가 들어가야지 같은 방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따라서 1번에 대한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동일한 전자, 얘가 똑같죠? 얘하고 똑같죠? 이런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파울리 베타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한번 이거 꼭 보시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1번이 옳은 거네요. 2번, 한 원자 내 모든 전자는 동일한 각운동 양자수. 자, 무슨 양자수? 부양자수입니다. 또는 방위양자수입니다. 이거를 가질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 원자 내 모든 전자들은 동일한 부양자수. 부양자수는 무슨 오비탈이에요? L에 따라 만약에 P오비탈이 있잖아요. P오비탈은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 원자에서 산소 한번 예를 들어봐. 탄소 예를 들어봐. 탄소는요, 이 P오비탈에 이렇게 전자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문제 다시 보죠. 한 원자 내 모든 전자들은 동일한 양자수. 자, 무슨 소리예요? 여기 이거 같은 동일한 양자수잖아요. 이 양자수의 전자가 각각 하나씩만 들어가야 해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죠? 같은 양자수를 갖는 것도 있잖아요. 맞죠? 같은 동일한 양자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양자수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각운동 양자수 P오비탈에는 전자들이 여러 개 들어갔다는 얘기는 같은 오비탈, P오비탈을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가질 수 없다라는 말 자체가 아예 틀린 말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3번, 한 개의 궤도함수의 동일한 스핀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이건 뭐가 틀린 거예요? 한 개의 오비탈에 스핀 방향이 같은 개의 최대 2개. 이거 아니죠. 스핀 방향이 뭐 한 개? 반대인 게 최대 2개로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동일한 주양자수를 갖는 전자들은 모두 다른 스핀 양자수를 갖는다. 자, 동일한 주양자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동일한 주양자수를 갖는다. 만약에 2주기를 갖는 스핀들이 P오비탈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 스핀 방향은요,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주양자수는 모두 다른 스핀 양자수를 갖는다. 아니잖아요. 같은 거에 같은 스핀 양자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틀리죠? 얘네들은 틀립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양자수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까먹지 마시고요.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N, 그 다음에 주양자수, 부양자수, 스핀양자수, 자기양자수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4번 들어가 봅니다. 4번. 자, 4번은 동위원소 문제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동위원소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는 뭐는 똑같냐면 원자 번호는 같고, 그죠? 원자 번호는 같고 뭐가 달라요? 질량수가 다른 원소입니다. 질량수가 다른 원소, 이런 걸 동위원소라 그래요. 자, 동위원소가 발견되면서 우리는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서 계산을 해주셔야 한다는 게 더불어 들어갑니다. 일단 원자 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중성자 수가 다르다는 얘기고요. A라는 원자가 있으면 A, B, C, D 표현, 원소 표시를 한번 확인하는 문제였죠. A라는 거는 뭐였죠? 원자 번호를 얘기합니다. 원자 번호. B라는 건 뭡니까? 이건 질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수라는 거는 양성자수에다가 중성자수를 더한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에 대한 차이가 질량에 대한 차이가 되죠. C는 무슨 수입니까? C는 산화수를 해당합니다. 산화수는 전자의 이동으로 생긴 수예요. 그죠? 플러스를 갖거나 0이 되거나 마이너스를 되거나 D에 관련된 수는 뭐죠? 이거는 원자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죠? 원자 개수를 얘기합니다. 원소에 대한 표시를 한 번 더 물어보는 기출입니다. 이것도 그죠? 작년에 나온 바로 기출이에요.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거 헷갈리지 말고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만 가지고 질량만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자번호 같은 거 고르시면 돼요. 원자번호 같은 게 뭡니까? 바로 A와
Y가 1186, 186 동일하죠. 그죠? 이런 걸 동위 원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자 번호가 다르면 절대로 동위 원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위 원소들은 항상 무슨 원자량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평균 원자량 계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A가 10이다. B가 만약에 B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가 A만큼 있고 여기도 A만큼 있고 얘가 11이야. 여러분 이 자체 두 개는 뭐죠? 동위 원소입니다. 그죠? 원자 번호 같다는 걸, 이 모양이 다르더라도 원자 번호 같다는 걸 주목하셔야 되고, 여기 X와 Y만큼의 존재 비율이 있습니다. 존재비가 이렇게 존재해요. X 대 Y가 있대요. 여러분 존재비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몰수비야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질량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대 1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전체 100 중에 100이라면 전체 100 중에 3이 A의 질량이고 1이 B의 질량, 이거 절대 아닙니다. 질량비는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몰수비로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그럼 얘네들이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 A의 평균 원자량 어떻게 계산해요? 라는 거죠. A의 평균 원자량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전체 X 더하기 Y 중에 누가 X가 차지하는 게 10 정도 있는 거고요. X 더하기 Y 중에 누가 Y가 차지하는 게 11 있는 거죠. 이게 평균 원자량입니다. 전체 존재 비율 중에 그 비율, 존재 비율 중에 비율을 전체 각각이 갖고 있는 원자량으로 질량수로 곱한 걸 전체로 나눈 거죠. 결국 이게 평균 원자량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 퍼센트 농도로 나온다면 X 더하기 Y는 얼마까지요? 100까지도 해서 두 개의 미지식으로 X, Y를 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 주어지고요. 얘네들 몰라요. X, Y. 그리고 원자량 주어졌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1번, 2번 연립해서 X, Y 값을 우리가 비슷한 걸 찾으셔야 합니다. 라는 거. 자, 이게 동위 원소입니다. 여러분 동위 원소에 대한 의미 확인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쉽게 1번 찾을 수 있어요. 자, 5번 가봅니다. 5번. 평형상수에 대한 식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어설피 하면은 많이 틀립니다. 자, 1번. K값이 클수록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다. 자, K가 크다는 건 화학 반응에서 AA 만약에 BB가 반응인데 평형에 도달합니다. 그럼 평형상수는 A의 개수가 그대로 오죠. 반응물의 개수 농도분의 C B죠. B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의 비를 올린 거예요. 자, 이 농도비가 일정한 게 평형상수값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이 평형상수는 오로지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온도에 의한 상수값입니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값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어보죠. K값이 크답니다. K값이 크다는 얘기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크게 되는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말도 안 되죠.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에 대한 말은 무조건 뭐죠? 촉매에 해당해서 설명합니다. 반응 속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촉매 또는 온도, 그죠?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지, 얘네들이 정반응이 우세하다 그래서 걔네들이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반응 속도와 평형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1번이 틀립니다. 2번, K값이 클수록 평형 위치는 생성물 방향으로. K값이 크다는 얘기는 평형, 그죠? 정반응이 우세합니다. 생성물이 많아집니다. 많고요. 3번, 발열 반응에서. 자, 발열 반응 화학 평형 보시오. A하고 B가 평형이 일어났어요. 발열이면 플러스 Q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평형인데 여기에서 열을 가해줍니다. 열을 가해준다는 얘기는 Q를 더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평형을 깨버린 거죠. 평형이 열로 이동한다고요? 많아진 걸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무슨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열을 가해주면 역방향으로 이동하고요. 온도의 변화가 생겨서 반응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생성물이 적어지는 방향이 돼버리죠. 이때 온도가 변했으니 이 상태로 고착이 된단 말이에요. K값이 변한다는 얘기겠죠. 온도 올라가니까 K값은 원래 K값보다 어때요? 작아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발열 반응 시에는 온도 올리면 K값이 작아집니다. 맞죠? K값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3번도 맞아요. 4번 보죠. 4번이 무슨 말이냐? 4번은요, 아레니우스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K값의 크기가 생성물과 반응물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에너지 차이라는 얘기는 반응물과 예를 들어 생성물이 있다면 요 뭐죠? 요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델타 H잖아요. 요 차이가 K값과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이죠. 자, 이런 거는 아레니우스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에 관련된 식 하나 정리해 봅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일단 K라는 평형상수예요. 평형상수를 결정하는 RNU스 식은 만약에 A라고 하는 일반적 상수라고 그냥 취급합시다. 2에 마이너스 RT분의 이거는 델타 H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무슨 소리야? 자연로그죠. 온도와 그 다음에 반응열에 따라서 K 값이 결정이 됩니다. 라는 걸 이해하고요. 또 하나, 스몰 k라는 게 있죠. 반응속도 상수가 있습니다. 반응속도 상수. 이것도 역시 아레니우스 식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요. A 다시라고 하고요. 이 상수입니다. 그냥 마이너스 얘도 비슷합니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 자, 이거는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속도 상수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온도와 활성화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화학 반응 속도에서 농도, 온도, 촉매가 반응 속도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K 값은 바로 이런 값들이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화학 반응 속도식은 K분의 A의 뭐 A승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 얘는 농도와 관련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K는 온도와 활성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식과 평형 상수를 결정하는 식은 비슷한데 에너지 면에서 달라요. 활성화 에너지고 반응열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열에 따라서 얘네들은 값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차이에서 K 값은 결정된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아레니우스식을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레니우스식에 대한 해석이 나왔어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 문제였었고요. 6번 문제 들어갑니다. 6번은 원자과 전자에 관련된 모양,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기본적 구조. 이 중에 삼연체 기하 구조라는 걸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죠. 여러분, BF4 마이너스는 어떻게 생겼나? 자, 이건 이렇게 생겼죠. 붕소죠. 붕소는 플로루. 자, 일단 붕소는 3개의 플로를 갖고 있는 하나의 분자가 될 수 있어요. 비공식성이 없죠.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F-라는 얘기는 플로르가 최각 전자가 7개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하나를 더 얻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자, 이 비공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붙여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리가 몇 개인 4가지 방향인 삼연체 구조 맞습니다. 삼연체 구조 109.5도의 각도를 유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R 또 뭐 있어요? F4-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갖고 있느니 확인하는 거죠. 자, 브롬입니다. 브롬은요, 최각 전자가 몇 개입니까? 7개의 최각 전자를 가져요. 그죠? 7개의 최각 전자를 갖고, 자, 플로르가 4개가 붙어 있고요. 하나는 이온으로 붙었다는 얘기죠. 전자를 더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결합 형태를 옥텟 규칙 만족시키는 결합을 하려면 어쩔 수 없네요. 옥텟 확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플로르가 결합할 수밖에 없겠죠? 플로르고 전자 7개를 갖고 있잖아요. 7개. 옥텟 규칙 만족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브롬이 갖고 있는 전자 하나를 내놔서 플로르가 또 결합하죠. 또 브롬이 내놔서 또 결합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옥텟 규칙 전부 다 만족하게끔 얘네들 결합해요. 자, 그러면 브롬은 최각 전자가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개 다였죠. 2개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2개를 이렇게 더 남겨놓은 비공식쌍이 몇 개입니까? 2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공식쌍이 2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플로르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데 전자를 더 얻어서 마이너스가 된 놈이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된 놈 형태가 존재하겠네요. 자, 잠깐요.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다시요. 비공식쌍이 여기 몇 개 있어요? 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그렇죠? 7개 전자인데 하나가 더 플로르가 더 결합을 해버리죠. 플로르가 더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럼 전자 하나가 남아요. 그죠? 전자가 남는데 그게 외부에서 뭐 한다?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죠. 하나가 더 들어오니 비공유전자쌍 2쌍에 공유전자쌍 모두 몇 쌍으로? 4쌍으로 결합한 형태로 얘네들은 존재하게 됩니다라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최각 전자 그림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브롬이 있고요. 브롬은 자, 플로르가 각각 몇 개가 4개가 결합하고 비공유쌍이 몇 개가 2쌍이 존재하는 형태가 된다. 그죠? 한쪽으로 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압축된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F 브로민이 있고요. 위로 비공유성, 아래로 비공유성, 네,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팔면체 두 개를 엎어놓은 형태의 구조로 갖게 되죠. 이런 거는요, 제논의 구조도 비슷합니다. 제논의 F4 구조도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형 형태로 되고 위아래 평면 사각형 모양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아닙니다 라는 얘기죠. 존재하지 않는다. 사면체 아니다. 자, 메테인은 기본적 사면체 구조고요. 그 다음에 NH4 플러스도 배위결합을 한 사면체 구조 맞지요. 자, SF4는 어떤 구조입니까? SF4도 뒤틀린 시소 모양이에요. SF4는 비공쌍이 한 쌍 존재하고요. 플로르가 각각 다 달라붙은 형태로 만족하는 존재 방법입니다. 어떻게? S는 최각 전자가 몇 개예요? 6개예요. 6개의 플로르가 하나씩 공결합을 전부 다 해버린 거죠. 전부 다 공결합을 해버려요. 그럼 이거는 뒤틀린 시소 모양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 쌍뿔형이거나 뒤틀린 시소 모양입니다. 이 비공유전자쌍의 반발력으로 압축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 6번에는 정답은요, 만족하는 사면체 모양은 3번이죠. 이것도 뒤틀린 시소 모양이니까 사면체, 정사면체 형태 구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여러분 7번 아까 동위원소 설명을 했어요. 원자량에다가 그 다음에 존재 비율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 존재 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네들 식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면요. CL 35짜리인가요? 35 나왔죠? 그다음 CL 얼마나요? 37 나왔잖아요. 대략이죠. 대략 비슷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이쪽에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이 대략 35.5예요. 35.5죠. 그러면 얘가 x, y라고 한다면 x 더하기 y는 얼마다? 100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이 35.5가 나왔으니 전체 100 중에 x, 그죠? 100 중에 다 x 더하기 y가 100이니까 곱하기 35 더하기 100 중에 얼마? y 곱하기 37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면은요, 대략 x는 얼마 나온다? 존재 비율은 대략 x 대 y가요. 이 존재 비율은 75.75%하고 25% 정도 대략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7은 25에 가까운 거 그냥 고르시면 돼요. 그죠? 여기는 25에 가까운 게 바로 2번이 된다라는 얘기죠. 계산하는 형태를 풀어봐 주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봅니다. 지우고요. 8번. 자, 동위원소 문제는 그냥 뭐 꼭 평균 분자량, 원자량 계산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 8번 문제. 자, 화합물 ABC는 모두 분자식이요. C3H 8개 O래요. 자, C3H 8개 오면은 기본적으로 얘 이 모양이네요. C3H7OH. 그렇죠? 프로필 알코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알코올. 얘가 알코올이면 여러분, 알코올과 이성질체가 갖는 게 뭐죠? 알코올과 이성질체는 에테르입니다. 그죠? 그럼 에테르는 산소랑 연결되어서 C와 H수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맞나요? 아니다. 아니네. 알코올이죠. 또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C2H5 O죠. 그럼 CH3 뭐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형태로 에테르 형태를 갖겠네요. 에틸기와 메틸기를 갖고 있는 에테르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성질체예요. 자, 일단은 AB와 소듐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킨다. 자,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나트륨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는 얘기는 알코올, 수결합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가 있는 건 알코올길 찾아라. 그럼 이 알코올은요, 이건 1차 알코올이고요. 어떤 알코올도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CH3가 붙어 있는 H가 붙고요. OH 붙어 있는 2차 알코올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2차 알코올과 1차 알코올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알코올 OH기를 AB는 두 개 갖고 있는 걸 고르시면 되니까 2번이 딱 적절하겠네요. 그렇죠? 2번에 대한 적절. 근데 2번도 되고 3번, 4번 뭐 이렇게 3번도 되고 하는데 문제를 더 읽어보니까 A를 산화시키면 알데하이드가 된다니까 A가 결국은요. 몇 차 알코올이 돼야 돼요? 1차 알코올이 돼야 돼요. 2차 알코올은 바로 케톤 나오잖아요. 그죠? 2차 알코올. 근데 알데하이드로 된다는 건 1차 알코올을 고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번만 답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케톤 형성되는 것 B는 2차 알코올입니다. 라는 얘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C는 에스테르 완전히 다른 물질이고요. 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2번이 답입니다. 자, 알코올에 대한 산화환원 과정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1차 알코올은 2번 산화환원 과정을 거칩니다. 1차 알코올은 2번 거치고 2차 알코올은 케톤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8번까지.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8번까지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이제 9번부터 나머지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요,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아내십시오. 이건 기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또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과거로 이렇게 과거 문제들 형태도 있고 현재 문제도 있는 걸 전체적으로 다 섞었으니까 여러분 잘 살펴봐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9번부터 마무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